네, 지금부터는 전국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법정 모습이 처음 공개된 김건희 씨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네, 김건희 씨가 호송관과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스크와 안경을 썼고요. 남색 정장에 머리는 뒤로 묶었는데 두 손은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위에서 찍은 화면도 한번 볼까요?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들이 모두 앉아있는 상황에서 김 씨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통상 피고인이 재판장보다 먼저 들어오지만 어제는 촬영 때문에 김건희 씨가 마지막에 입장했습니다. 옷에는 수용번호 4938이 적힌 배지가 달려있고요. 김 씨는 앞을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변호인과 무언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이 끝난 뒤에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변호인들이 김 씨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 하자 김 씨가 방호원들에게 약간 이끌려가듯 법정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건희 씨 어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고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씨 측에서 그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3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죠.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모든 혐의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정반대되는 증언들과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은 본인이 공여했다고 밝히고 있고 그 대가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뇌물이 전달된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던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이 이미 수차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전면 부인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단순히 법률 위반 몇 가지를 한 게 아니거든요. 특검이 밝혔듯이 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들이 예를 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든지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라든지 정당 운영의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다 어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아마 큰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재판부가 오늘 12월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빠르게 하겠다는 그 어떤 입장을 본인들의 어떤 생각하에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면 존중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당에서 끊임없이 대법원장을 어떻게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죠.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내란 관련해가지고 재판 관련해서 공개하는 부분, 중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협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의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그다음에 공천 관련돼서 명태균 관련해서 굉장히 요란했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뒀던 건 나토 목걸이였습니다. 근데 나토 목걸이는 사실 이번에 기소된 3가지 사건과는 별개 사건입니다. 예. 별건 수사를 통해서 했었고 그때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도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3가지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특검의 내용보다는 이른바 매감 매직이라는 그런 논란과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언론에 좀 비춰졌고 이 부분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이치모터스 관련과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의 통일교 청탁까지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약간의 수세적인 그리고 좀 소극적인 대응에 비해서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렇게 김건희 씨의 피고인으로서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데 이어서 내일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이제 재판 종료 시까지 중계를 허가했고요. 보석 신문에 대한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보석 신문도 다 공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만 별개로 한 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건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따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어떤 사유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저희가 계속해서 중계되어야 된다,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탄핵 관련 심판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그리고 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그 판결문을 중계하는 그 선고 과정을 또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주권 민주주의의 뭔가 이런 그 정말 근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교과서 같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이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대체 어떤 법을 어겼길래 재판을 받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국민들이 다 지켜보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중계를 하자는 것 아니냐, 결국 여당 눈치를 보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 눈치 보고 재판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 눈치 보면서 재판할 수 있도록 중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알 권리가 있고 지켜볼 의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위축 등의 이유로 불허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헌재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릴 때, 마지막 판단을 내릴 때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보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재판 과정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어떤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예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재판의 일부분, 그러니까 내일은 뭐 전반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어떤 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모든 재판에 임하는 사람은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재판부가 그런 입장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석 관련해서는 내일 입장을 낸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뭐 오늘 내고 내일 내고 그렇게 따로 어떤 논리를 달리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판부마저도 보석 관련해서는 뭔가 본인들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 두 달여 만에 이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재구속 이후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더니 내일 재판에는 출석할 거라고 밝혔어요. 보석 신문 때문일까요? 그렇죠. 본인과 지금 본인의 그런 인신 구속과 관련된 거에서는 계속 응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모든 재판에는 사실 불성실하게 임하면서도 본인을 풀어달라, 그것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 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저는 그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관련된 것 이외에 모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에 임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굳이 구속되지 않아도 재판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사법부가 내려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전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 보석신문 하는 곳에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지 않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그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래서 당뇨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고요. 이번에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앞으로 기소가 되면 일주일에 3-4번의 재판을 임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도 구속이 된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과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4가지 재판을 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재판부가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리고 보석을 함으로써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방어권 보장이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면 보석을 허가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불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 저희가 또 중계로 전해드릴 거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청문회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상반된 입장 들어보시죠.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사법부 수장이 민주헌정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된 그 사건을 어떻게든 정당성을 부정을 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져요. 현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그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원조 친명, 이른바 7인의 소속으로 알려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근데 너무 급하게 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저는 그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런 논란이 좀 일었었는데 민주당에서 다시 힘을 좀 실어주는 분위기 같은데요. 입장이 정리가 된 건가요? 아무래도 그 얼마 전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간의 좀 소통 부재로 인한 좀 갈등의 모습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도부가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너무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법사위의 재량이었다, 법사위원들이 한 것이었다라고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영진 의원과 같은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당내에서 이 사법개혁 그리고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법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께서도 이 사법부의 수장을 부르는 청문회의 형식을 취하는 게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었겠느냐, 조금 속도 조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도 사법개혁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그럼 대법원장도 한번 나와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분명 본인들 사법부의 의견도 사법개혁을 만약에 논의할 거면 의견을 많이 반영해달라고 의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던 것처럼 명분이 있거든요. 사법부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럼 대법원장이 나와서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이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그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뭐 4인 회동설이 됐든 음모론이 됐든 그거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녹아내는 방법론을 취했으면 좋겠지 않겠냐는 것이 저는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의 지적인 것 같고요. 물론 일단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출석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경미 대법관이라든지 뭐 이흥구 대법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에서 반대 그 의사를 냈던 그 2명의 대법관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법사위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도 일단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지만 속도와 방법론에는 약간의 좀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 짚어주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정권을 교체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 권력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유죄를 때렸을 때, 유죄를 내렸을 때, 나는 선출 권력이고 국민한테 선택을 받았는데 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재판이 지금 중지됐는데 아예 재판을 없애려고 공소 취소하려는 압박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구성도 아예 바꾸려고 하죠. 대법관들을 14명인데 26명을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늘어나는 숫자는 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3심제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4심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헌재 소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1년에 이재명 일병 구하기의 어떤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최소한 본인들이 카더라 통신이라는 유튜브에서 거기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서 나온 녹취 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미안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청문회를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소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본인들이 볼 때 홈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사법 불신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사법 불신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서 불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참 재미있는 게 지난해 한 조사를 따지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국회가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46%였습니다. 과연 지금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신과 국회에 대한 불신 가운데 어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국회에 대한 불신도 받아들여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별개로 또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쁨의 어퍼컷을 하면서 지기현 판사에게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것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법원 행정처도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동안 형사재판은 중단되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 이런 내용인 건데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우려가 갑자기 새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이런 결과를 혹시나 예측하고 이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다. 만약에 정말 재판을 질질 끌 경우 그때 최후의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방어 장치로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실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지기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12월 안에 끝내겠다, 신속하게 끝내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이런 압박이 실효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이어지지 않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김 대변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심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을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바뀝니다. 그게 나한테 유죄를 때릴 가능성이 적고 무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누구가 나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장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이 한 번이겠습니까? 앞으로 의석수가 많으면 특별 이런 재판부를 많이 만들겠죠.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법은 일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특정한 사건과 특정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우호적이지 않게끔 누구한테 수혜를 주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법부 자체를 본인들 입맛대로 구성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이 오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요,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는데 이재명 정부 실세 참모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를 놓고 여야가 또 한 차례 설전을 벌였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증인 명단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총무비서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 지장 없다.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하는 거 보면 공당 아니죠. 공당입니까? 그러면 그게 예? 조용히 해보세요. 김현지 못 부른 이유가 있어요. 김현지를 못 부른 이유가 있다고요. 그 대통령실에 살림살이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면은 정쟁이 유발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의원님들은 두려우십니까? 문고리 권력입니까? 아니면 만사 형통 인사 그리고 앞으로 총선 지선까지 이분 휘하에서 벌어질 일이라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네, 이처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을 미루고 양쪽 간사끼리 최대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비서관, 통상 대통령실의 살림과 행정,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누구보다 대통령과 독대기회가 많고 또 보통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들이 맡아왔는데요. 김현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림자 실세, 성남 라인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김현지 비서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결식아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결식아동 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가지고 고쳤는데,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줬죠.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쓰는 사람만 아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공급자 중심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좋은 예로 김 비서관 사례를 든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부르면서 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는다며 정청래 대표님, 정청래식으로 김현지 씨는 뭐 되나?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현지 비서관 20년 넘게 이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해 왔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정보는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불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증인으로? 일단은 꼭 나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왜냐하면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20년이 넘는 최측근이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지금 운영위에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질문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책임 있는 자를 왜 안 나오게 하냐, 수석 왜 안 나오냐, 비서실장 왜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실무자 왜 안 나오게 하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말은 왜냐하면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야당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보다 위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김현지 비서관에게 집착을 하느냐 이거죠. 아마도 지금 야당에서는 인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관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실세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를 질타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지적을 할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최초로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특활비 관련 내역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살림살이 내역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다면 혹시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한다.
업무 파악 능력이 디테일하지 못하다. 전 그럴 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비서실장 답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자인 총무비서관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갖춰진다면 저는 총무비서관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김현지 총무비서관 실무자가 좀 더 나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도 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 질문 드리면 여기에서 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다른 결의 목소리를 냈어요.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는 이렇게 크게 정쟁화될지 몰랐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33명입니다. 33명 중에 김현지 비서관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꼭 한 명 빠진 것 갖고 집어서 이게 정쟁화 돼버리니까 김영진 의원은 그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다. 진짜 왜 총무비서관은 안 나오지? 14대 이후로 나왔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굳이 논란을 크게 만들지 말고 나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김영진 의원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을 하라고 한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충분히 전향적으로 총무비서관이 다시 나온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른바 바지 비서실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낙마 그 과정을 봤을 때 비서실장이 전화했습니까? 정무수석이 전화했습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거는 한겨레 기사에 나왔고요. 대통령실에서 오보 대응을 못했습니다. 사실이란 얘기죠. 왜 그럴까요?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뜻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화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1급 총무비서관이 전화했을 때 납득이 돼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낙마한 거죠. 스스로 낙마를 한 거죠. 만사 현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현지 이분 참 재밌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공직에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없습니다. 이분이 고향이 어디고 대학을 어디 나왔고 성남시장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 하기 전에 시민운동을 했다. 요 정도입니다. 그 전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고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아니 진짜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알면 다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묻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현지 보좌관, 그 비서관 칭찬을 하면서 얘기한 게 카드 관련해서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용자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내보내지 않겠다. 그게 다분하게 공급자 방식입니다. 국민들은 수용자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뭐지? 왜 이 사람 왜 1급을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다 해서 옹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그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교도관을 통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1차 출석 요구서를 또 교도관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요. 치킨 배달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실 여기 테이블이 있긴 한데 여기서 와서 막 드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달인데 그러면 진짜 앱을 안 할 수는 없고 와서 직접 보니까 좀 다르네. 그럼 배달비 빼고 한 8,000원 정도가 빠져나가요. 거기서 저희는 재료값 보고야 됩니다. 그렇죠. 재료값과 우리 학생들이 가져가시는 것까지. 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업을 바꾼 건 아니고요. 배달 아르바이트 체험을 해본 겁니다.
지난 22일부터 전국 민심 투어를 진행 중인 한 전 대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보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또 오늘 SNS에 자영업자의 댓글을 공유하면서 정치가 이런 진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내란 특검팀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전 증인신문 기일로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도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법원에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선 한 전 대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왜 그렇게 저 특검은 저한테 집착할까요? 왜 이렇게? 저는 자기들 말 기준으로도 피해자고 참고인이라면서요.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개헌 막았고 그로 인해서 당대표 직에서 쫓겨나고 지속적인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특검과 저 민주당 측이 원하는 것은 제가 마치 같은 당에 우리 당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민주당 특검, 그러니까 저 특검은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파성이 강한 민주당이 많이 임명한 특검이잖아요. 그쪽에다가 이쪽에 일종의 일러 바치는 그림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배달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면서 법원에는 안 나가는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르바이트 체험하고 정치인이 이런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전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에서 참고인, 피의자도 아닙니다. 참고인으로서 출석해달라고 하고는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굳이 저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걸 민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본인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엄이 일어났을 때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그 국회의원 108명 중에 18명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당대표로서 의원들을 이끌고 그 회의장으로 계엄을 해제하러 들어갔던 것,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잘했던 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 숫자밖에 못 됐는지, 더 많이 데려갈 수 있었는데 혹시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 문자 때문에 혼란이 오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본인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후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만 국민들께서는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심 정치는 저는 좋게 봅니다만 보수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은 치킨 배달하고 있을 때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정무적으로 저게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 계엄의 그날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 상황은 언론 인터뷰나 그리고 본인이 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영화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은 여러 번 반복해서 충분히 알렸다, 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김민석 지금의 전 총리 같은 경우 의원 시절에 누구보다도 이 계엄 관련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요. 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에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됐고 그 일련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예측했다고 한다면 그분들 또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 계엄의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서의 일정 부분의 어떤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의 어떤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후 2시 3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2시 반으로 미뤄져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적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공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정대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 소비자 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이라는 점입니다.
검찰, 기재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 조직 개악 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가 2시에서 2시 반으로 미루어졌다라고 전해졌었는데 3시로 또다시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쯤 시작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순서, 개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쉽게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전 오히려 논의가 좀 진행될 여지가 있어서 지금 시간이 늦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돼서 여야가 뭐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고 사실 협의가 안 될 정도로 그냥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우원식 의장이 좀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한정의 정책위 의장께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금융위 관련 부분을 지금 일단 이번에 하지 않겠다라고 한 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좀 생긴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의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뭐 송원석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뭐 밀어붙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속도 조절도 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 역시 국무총리 산하에 TF를 두고 1년 동안 의견을 좀 더 듣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금융위 이 법 개편안 역시 이번에 늦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좀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를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합의가 안 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또는 예고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각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조금 더 모으기로 했는데 국회의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셔서 합의가 안 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방송통신미디어 설치법이라든지 정언감정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을 상정할 뜻을 밝히셨습니다. 국회가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의된 법안을 제껴놓고 굳이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검찰을 해체해서 중수청하고 공소청 나누는 것도 문제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원전을 수출과 산업, 건설 쪽을 나눠서 산업부와 또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나눈다는 것도 원전 생태계를 굉장히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협의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된 법률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자라고 건의를 했고 민주당에선 지금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법안부터 상정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회의장이 민주당 쪽으로 의견을 기울였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걸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조율하는 게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여야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거, 공통 분모적인 그런 법안에 관련돼서 왜 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것부터 이렇게 강제적, 어떻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추석 전에 검찰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점이 국민인지
아니면 개딸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의 조직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어서 밑보인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죠. 검찰이 죄가 있으니까 수사를 했는데 정치 검찰이란 프레임 속에서 아예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를 찢어놨습니다.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준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0조 넘게, 50조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기재부 쪽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아예 국무총리 밑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쥐락펴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직을 아예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 국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화풀이성 조직 개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성 부위원장님께서는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진 못한 것 같고 금융당국 개편은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야당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늘 저렇게 협치를 깨고 뭔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본인들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는가. 본인들이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래도 소수 야당이라면은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선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그래도 협의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은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역대 정부들이 본인들의 국정 철학에 맞도록 변경하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만 독특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 콕콕 집어가지고 정부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 방통위 이전에 방송위였거든요.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바꾸면서 방송위에 있던 또 그 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물러났었거든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방통위로 바뀌면서 그때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조직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던 겁니까? 역시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방통위를 다르게 개편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일반의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을 놓고도 당분간 내탓 공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또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